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갑론늘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꽤 오래되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대통령 때 안전기획부로 바뀌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현재의 국가정보원 체제가 된 겁니다. 그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하는 국내 파트는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세목별로 예산을 통제해야 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죠. 현재의 국정원 체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것을 감안하면 글쎄요, 어떤 제도든 운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12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송호창 의원을 연결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른바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경제 쏠림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김정호 교수를 연결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합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남아메리카 이 소식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가 드물다 하지만 이제 남아메리카는 여성 지도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여성 후보 미첼 바체레트가 당선됐죠? 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차례 대통령을 역임했다가 칠레 헌법상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4년을 기다린 뒤 다시 출마한 바첼레트가 올해 대선 결선 투표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또다시 당선됐습니다. 바첼레트는 집권 기간 칠레의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퇴임 당시 지지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수 우파의 여성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내년 3월 새 정부를 공식 출범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미의 주요국인 ABC,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 ABC 모두에서 여성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인데요. 이렇게 새 여성 대통령이 동시에 권좌에 집권하는 보기 드문 현상을 남미에서 맞게 됐습니다. 예, 이 역풍이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메르켈 총리가 국방장관으로 또 여성을 지명했죠? 네, 총리 3선 임기를 시작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새 국방부 장관에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노동사회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사상 첫 여성 국방 장관의 탄생입니다. 이 독일 국방장관이 그 예산이 무려 330억 유로, 약 48조 원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자리인데, 여기에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지명되면서 아예 차기 총리 후보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노동부 장관 시절에 기업 임원 여성 쿼터제 같은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메르켈에 반발하면서 반대 성향으로서 또 이렇게 인기를 누려온 바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2살에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 당시 이미 7자녀의 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의사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워킹맘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그 저출산 문제로 역시 고심을 겪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반대 세력과 힘든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서 저출산 파이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수당 세체가 강한 그런 기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구 정치 지도자들이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 불참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사유로 이렇게 전부 다 불참하겠다는 겁니까? 네, 로랑 파비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각 강요들은 소치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 근데 이 대답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최근 이제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개막식에 불참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는 어떠냐 하고 의사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만 이제 소치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지만 현 단계에서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난 7월에 성적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한 것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면서요.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직 개막식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도 러시아에서 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지속하는 한 올림픽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구 정치 지도자의 어떤 개막식 불참 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단의 대규모 보이콧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선수단의 대규모 보이콧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때였죠. 이때 옛 소련 등 동독권 13나라가 동시에 불참한 일을 끝으로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국정원 계획특위가 어제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쪽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 강화와 대공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심리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쪽은 국정원이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면서 심리전 역시 정치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늘 하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럴 바에 비싼 돈 들여 공청회는 왜 열리는지 궁금할 정도죠. 오늘은 안철수 신당 쪽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정원 계획특위 위원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정원 계획특위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소 여야 주장이 반복된 것 같아요. 이 공청회가 여론을 수렴한다기보다 양쪽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한 셈이 됐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 새로운 방법으로 아까 이제 야권 쪽에서는 이제 여권 쪽에서 예전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어제 이제 제가 그 새로운 개혁 안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이때까지 얘기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국가 안보의 허점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 국정원이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안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한편으로는 수렴된 점도 있습니다. 예, 어제 안 그래도 송 의원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내셨더라고요. 이 국정원을 해외 북한 파트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대북 해외 정보원, 그리고 국내 파트를 맡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내 정보원, 이런 이원화를 주장하신 것 같던데, 이게 안철수 의원 신당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통일된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국정원의 14명의 예. 국정개혁특위위원으로서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지금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수집에서 많은 지금 그 허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 2년 전에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소식도
사실은 국정원이 제일 먼저 파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서 정보 수집 여적을 보이면서 다른 이제 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 개입행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왔다 하는 이런 점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으려면 다른 기능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하고 특화시켜서 더 역량을 집중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정원의 기획조정 기능이나 수사 기능이나 다른 부수 기능을 기획조정의 전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기획조정을 하고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하면서 국정원은 정보 수집 기능을 전문화 강화하자 하는 이제 그런 대안입니다. 예, 뭐 방금 이 김정일이 사망을 놓쳤다고 하지만 이번에 장성택 사건은 그 해외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 높은 정보력을 과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 여당뿐 아니라 많은 대공 전문가들이 그 지적하는 것으로 국내 국외로 정보 수집을 나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면 이것이 장애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해외와 국내 정보를 분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 영국 등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지 그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정보 수집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이제 선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보가 사실은 이게 하나의 강한 막강한 권력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해서 전문화해야지만 보다 철저하게 보다 고급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인 거죠. 예,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도 MI5와 6가 거의 통합적으로 정보가 교류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IA가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정보국과 그 국내 정보국이 따로 나눠진다고 해서 예. 서로 전혀 업무 협조라든지 사업을 정보 수집 과정에 협력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정보기관 내에서 거의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공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공조를 한다는 것과 한 기관에서 손발이 다 같이 논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지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거에 밤 12시 되면 통행금지를 없으면 범죄가 온 날에 판칠 거라고 했지만 통행금지 없애고 나서도 전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문성과 효율성만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분리해서 각자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수사권도 지금까지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정보력과 그걸 통해서 수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한 기관이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권력 남용에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수사라고 하면 수사의 최고의 전문기관이 법무연수원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법무부, 검찰에서 수사를 가장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수사를 더 이제 그 무죄율을 낮추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수사기관에다 넘기고 대신 정보 수집 기관이 국정원이 그 고급 정보를 수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정보 수집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에서도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 여당과 보수층에서는 이 대공수사는 일반 범죄와는 좀 다르다. 뿌리까지 수사하는 것이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이 공청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금경에다가 이걸 넘기면 비밀 유지도 어렵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 대공수사 파트나 대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도 지금 검찰이나 일선 경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무죄율이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무죄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그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전담을 해서 만들어내고, 다만 정보 수집과 내사 단계에서부터 정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하는 것도 지금도 사실은 경찰과 검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내사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수사권을 그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계상으로만 보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지금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사이버 심리전 문제인데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여야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차별로 자행하고 있는 사이버 심리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사이버 심리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북 심리전과 대국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전담 기관이 지금 우리 법률과 규정상으로 국가의 통일부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등의 그 다른 전담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또 그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북 선전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전담팀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대북 심리전에 대한 대응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이버 전담하는 기관을 이제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국가기관 안에 있고, 예. 또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쪽으로 더 기능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거죠. 그 국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 그쪽 부서로 이제 이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화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공청회 주제가 국정원 예산 문제인데, 예, 민주당은 국회가 세모까지 이 국정원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면 국정원의 비밀 활동이 전부 다 공개된다, 이런 건데, 우리 송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회나 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국회에 정보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사실상 국정원이 국회에다가 그 정보 보고를 하는 거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이 전부 다 보안 문제라는 이유로 거의 전혀 이제 현황이 이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사소한 이제 직원의 직급이나 그리고 직원의 숫자조차도 지금 알려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에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른 정부기관처럼 다 그렇게 공개하고 예산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 보고를 하고 예산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 유지 의무를 둔다든지, 위반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보완책을 만들면서 예산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결된 김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만 듣겠습니다. 예, 안칠수 의원 신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시작을 하죠. 대전부터 시도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지방선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을 소수의 정치인들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고 그 새로운 정당의 정강과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듣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각 지역의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정당의 추진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회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관 과정입니다. 이 순회 설명회에서 기존 정당과 차별성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차별성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그 방향도 지금 전혀 다른 것이고, 예.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 통일 안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 과정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당들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소수 정치인들이 독점해서 국민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지금 저희들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점에서 제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당 창당은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참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제일 큰 변수일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합류하고 그 합류하는 속도나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당에서 당연히 이제 그 지방선거 후보를 낼 텐데 지금 세인의 관심은 역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낼 거죠?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집중을 예. 하고 있는 거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도 아직까지 내년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기가 예. 그렇기도 하고요. 내년에 적당한 아마 그 시점이 되면 방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그 우문 하나 드리죠. 이 민주당 손학규 고문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단일화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주문을 어저께 했던데 야권연대 혹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야권의 새로운 주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야를 초월해서 여야 모두가 지금 그 기성 정치력에서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연대 또는 여권의 연대 이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대안 그리고 새로운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지금 이제 창당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우문의 현답이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이 막 됐습니다. 예, 주윤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보위협 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설 사무처 만든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화 북도발 사태 대비 이 NSC 관련한 내용이 좀 있고요. 예. 안녕들 하십니까? 요새 그 대자보와 관련한 그 한국 사회 큰 울림 이런 또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 노선 손떼기로 원론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목조 문화재의 숙명인 균열 과학으로 풀자 이런 또 문화재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예, 역시 보수 쪽 언론과 이 진보 쪽 언론의 이 제목들 차이가 나는군요.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이 민주당이 환영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 숙청 사건 초기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엇박자로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됐었는데 그런 미비점 보완해 나가고 안보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상설화한 것 당연하다. 늦었지만 그 결정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어제 내놨습니다. 예, 사실 이 NSC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활하겠다 이런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폐지를 시켰던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 관련 업무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그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직이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국가안보실만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좀 어렵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사무조직 부활을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월권 논란 이런 것이 또 반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무처 조직이 얼마나 이제 큰 규모로 나타날지에 따라서도 이건 좀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에 사무처 신설할 당시에는 직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겸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예, 그것도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실하고 NSC 사무처를 이제 통합을 그때 했었고, 직원도 한 7, 80명 정도 규모로 이제 확대가 됐고, 직급도 그 사무처장이 1급이었는데 차관급으로 이렇게 격상시켰죠. 뭐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종석 사무처장을 사무처장 으로 이렇게 승진 기용한 그런 이제 바도 있습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온 그 상임위원장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겸임하면서 이 통일정책 쪽으로 상당히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갔는데 그 바람에 너무 그 월권을 하고 있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비판이 이른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상장사가 거둔 이익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6%입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 경제는 제대로 회복기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휴대폰과 자동차로 상징되는 두 기업이 어렵게 되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대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네, 최근 반갑습니다. 네. 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인데 문제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편중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기업의 이익이 전체 상장사 이익이 46%인데요. 왜 이렇게 편중되는 겁니까? 두 기업이 장사를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부문들이 참 너무 어려워요. 특히 건설이라든가 예. 해운 또 조선 이런 산업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그냥 뭐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웅진이라든가 STX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뭐 부도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웅진, STX 이런 그룹들이 다 어려워졌죠. 예. 예, 그게 조선과 해운과 뭐 이쪽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동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받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또 건설업이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리고 뭐 그러니까 예. 건설 기업들이 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다 어렵거든요. 이 자동차도 어렵고 전자업종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 두 기업이 아주 특이하게 엄청난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는 과정에 있고 그 덕분에 이 두 회사나마 그래도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 멀리서 이렇게 내막을 잘 모르고 보면은 편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 착시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 500대 기업 매출액의 12%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뭐 그보다 더 높아서 전체 상장사의 한 40% 정도인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휴대폰 매출에 만약에 먹구름이 낀다면 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건 아마도 한 10년 전 우리나라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꽤 있죠. 뭐 중진국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래도 선진국 문턱은 넘었는데 이제 근데 뭐 삼성전자가 뭐 옛날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한국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기대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기대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그 기대 수준을 맞추려면 소득이 계속해서 높아져 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뒷걸음질 친다면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 문제는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 이 그룹별로만 따지더라도 500대 이 그룹, 기업 총이익의 56.9%, 영업이익의 44.4%,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SK, LG, 롯데 요 세 그룹을 또 더하니까 절반을 넘어서 55.2%가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부의 솔림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뭐 큰 전체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놓고 보면 편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는 돈을 나눠 갖는 거라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느냐의 게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 기업들이 못 벌더라도 한두 기업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잘 벌어주면 사실은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 기업들만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좋게 보면. 예.
저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이 하반기부터 일본차에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내년에도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성과를 그대로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꽤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당분간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의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다른 나라 공장들에서 수출하는 물량들은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한국에서 한국 현대차, 기아차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들, 그 물량에는 분명히 이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대차가 엔화 약세로 인해서 기업 이익률이 7.7%가 줄었다고 그래요. 결국 네. 그 환율이 이렇게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우리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면 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리 기업들은 그렇죠. 예, 원화 강세로 빈민을 지르고 있고요. 이 교수님이 네. 보시기에 우리 기업이 생존 가능한 환율이 최저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환율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환율 원화 가치 절상의 압력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동시에 수입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지 수입을 늘려서 한국인들의 이 생활 수준을 올리고 또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지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거든요. 이러면 계속해서 원화가치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국으로부터도 계속 압력을 받게 되죠. 예, 방금 우리 그 내수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우선 이렇게 이 경제는 좀 나아진다. 우리가 무역 흑자가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데 국민들이 불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리클 다운, 이 흔히 말해서 네.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네. 예.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너무 편중이 돼 있으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리클 다운도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게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과정을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구분을 좀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돈을 벌어가지고 5천만 국민 모두가 잘 살 수가 있느냐?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직원들, 그러니까 현대차 직원들, 그리고 그 주주들, 또 협력사의 직원들이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트리클 다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그 직원과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5천만 국민 모두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트리클 다운은 없지요. 예.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다 좋아져야 그래야 국민 모두가 느끼는 트리클 다운 효과를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트리클 다운을 온 국민이 다 느낄 수 있으려면 서비스업까지 다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재래시장도 좋아져야 되고 또는 뭐 관광도 좋아져야 되고 의료도 좋아져야 되고 학교 교육도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전 국민이 다 느끼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 결국 IT와 자동차 외에는 아직 우리 기업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이 빨라질까요? 지금 그걸 보려면 원인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제일 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해운, 조선 뭐 아니면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이 아닙니다. 예.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서비스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규제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성장 동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프랜차이즈를 넓히고 그것을 해외로 진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 동반성장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을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돈 벌면 당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중지해라라고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기존 산업들은 이제 그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고 새로운 산업인 서비스업은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또는 성공을 한 사람들은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형세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역시 서비스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시는데 네. 지금 그 우리 정시 자체로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정시 왜곡 현상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한국 정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겠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은 현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5천만 국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같이 가라앉는 것은 그 협력업체들이라고 다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 예. 그 관계 없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상장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상장사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가라앉으면 전체가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삼성의 문제이고 또 현대차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어떻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부르는 건데,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벗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 외에, 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 건설업과 제조업, 즉, 글로벌화된 산업들은 보면 50년 전하고 예를 들어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상전벽해가 된 겁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뭐 공법과 뭐 마케팅 기법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국 경제를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것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제조업과 건설업은 이 뭐 근로자의 규모 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가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나머지 75%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데가 이제 농업과 서비스업들인 겁니다. 여기가 또 예. 공공부문 이런 데인데 이런 데들은 뭐 부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0년, 50년 전하고 비교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한국 경제를 지금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예,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돈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농업에도 많이 쏟아부었고 재래시장에도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 아무튼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돈을 가지고 재래자 또는 전통자가 붙어 있는 그 산업들을 돈으로 혁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이제 태도의 변화가 남은 거죠. 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태도 변화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 어렵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이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각오 같은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연대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